외교관이라고 하면 누구나 화려한 삶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만 월급이라고 해봐야 몇백 달러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국가에서는 지원은커녕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그 세계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조국에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는 공항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인 국경을 향해 달렸죠. 조국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왜 그는 반대로 도망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아프리카 공관으로 발령을 받고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몸에 익혀야 했던 건 외교가 아니라 세 많은 법이었습니다. 부임 첫 달,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종이에 하나하나 숫자를 적었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딸아이 학비도 빼고 행사 때 입어야 할 양복값도 빼봅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남은 건 남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돈이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람이지만 사정이 그랬지요. 본국에서 오는 지원 따윈 없었습니다. 명목상 공관 유지비라는 게 있긴 했지만 근무하는 동안에도 한 번 깎이고 또 한 번 깎이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에는 대사관 전기요금을 낼 때마저 손이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밤이면 관사 냉장고도 꺼놓고 잠들었습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였죠.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물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습니다. 딸아이는 그 물을 마시며 원래 물이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평양에서는 상납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공관이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외교관이 낮에는 공문을 쓰고 밤에는 장사할 공리를 해야 했죠.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거래를 하던 날이었죠. 시내 시장 뒷골목에 있는 현지 상인 사무실로 면세 양주 두 상자를 차 트렁크에 싣고 갔습니다. 낮엔 공문을 쓰던 손으로 밤엔 술 상자를 옮기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 우스웠습니다. 상인은 값을 깎자며 들이댔고 저는 첫 거래라 그냥 넘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백미러로 텅 빈 뒷자리를 보며 도대체 내가 외교관인지 장사꾼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그달 할당된 몫은 그 차익으로 채웠습니다. 공관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서로 꺼내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넘기죠. 그렇게 몇 달을 견뎌도 살림살이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신발 밑창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땜질하듯 테이프로 감고 다녔더군요.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날 밤 떨어진 신발을 들고 본드로 고쳤습니다. 붙이는 데는 금방 끝날 일이었지만 손질하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자꾸만 손이 멈추더군요. 며칠 뒤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일 나가보려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이웃나라 공관에서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사도우미 일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외교관 부인이 남의 나라 외교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말렸지만 세 번째엔 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딸아이의 신발을 가리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새벽에 나가 저녁이 다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손등에선 트임 자국이 늘어났어요. 평양에 있을 땐 피아노를 치던 손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다른 공관 직원 부인들도 새벽마다 어딘가로 향합니다. 마당에서 서로 마주쳐도 어디 가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괜히 물었다간 대답을 들어야 하니까요. 한 번은 국제 행사 리셉션장에서 어느 나라 외교관 부인이 우리 아내에게 아는 체로 했습니다. 자기 집에 일하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조선 서기관의 부인인 걸 알고는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집니다. 아내는 여유 있는 듯 웃으며 인사받고 허리는 꼿꼿이 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열면 울컥 뭐가 터져 나올까 두려워서였지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견뎌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옆 공관도 그 옆도 조국이 어려우니 우리가 버텨야 한다는 말 그때는 저 역시 믿고 있었습니다. 그해 상납 계획이 또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액수가 더 늘었지요.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계획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회의 시간에 공관장이 서류를 돌리면서 각자 부담해야 할 몫을 짚어줬습니다. 제 몫이 가장 컸습니다. 현지 상인들과 직접 거래하는 통로를 제가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해에는
장사가 제대로 안 풀렸습니다. 현지 화폐 가치가 폭락한 탓이죠. 시장 분위기는 나가보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째 거래하던 상인 사무실에 갔더니 셔터가 내려가 있더군요. 옆 가게 사람이 환율 폭락 때문에 다 손을 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거래처도 찾아가 봤습니다. 한 군데는 값을 반밖에 쳐주지 않고 또 다른 곳은 아예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네 돈이 종이장 신세인데 굳이 밖에서 들어온 술이나 담배를 쌓아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공관으로 돌아오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분기 마감이 다가올 무렵 제 실적은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실적 회의에서 공관장 앞에 1시간이나 서 있었습니다. 충성심이 어떠니 각오가 부족하니 하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지요. 시장이 이미 죽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듣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얼굴은 반성하는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게 우리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관사 뒷마당에서 동료 둘과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이라 가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지산 독한 술에 안주는 땅콩 한 접시뿐. 처음엔 시시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아이들 학교 얘기, 본국 소식 같은 것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서야 낮에 있었던 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장사할 시장이 다 죽었는데 계획만 올리면 뭘 하나. 우리더러 어쩌라는 건지. 딱 그뿐이었습니다. 수령을 욕한 것도 체제를 비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적 이야기에 한숨 섞인 넋두리였어요. 한 동무는 같이 웃었습니다. 잔을 부딪히면서 그러게 말이요 하더군요. 다른 한 동무는 웃지도 않고 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취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술자리는 오래가지 않았고 각자 잔을 비우고 일어날 무렵 그 동무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도 짧게 하고요. 지금 돌아보면 잔을 내려다보던 그 얼굴이 제 운명을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북조선 외교관은 늘 두 개의 전선에서 살아갑니다. 바깥으로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상대해야 하고 안으로는 공관 동료들과 맞서야 합니다. 더 무서운 쪽은 사실 안쪽입니다. 동료와 사이가 틀어지면 사석에서 한 말이 보고서에선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해 올라갑니다. 넋두리가 불편불만이 되고 그 불만이 결국 사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다들 그런 줄 알기에 사석에서도 말을 아끼는데 그날은 술 기운에 경계를 풀고 말았습니다. 관사에 들어오니 아내가 술 냄새 난다고 한마디 하더군요. 동무들하고 한잔했다고 하고는 그대로 누웠습니다. 그냥 그런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무가 실적 문제에서 제외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실적이 미달이었는데 D회의에서는 이름이 불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공관장이 그 사람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힘든 조건에서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때도 그 속뜻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재주가 남다른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다음부터는 안전대표가 저를 자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안전대표라는 건 보위부에서 공관에 심어놓은 사람이거든요. 겉으론 공관 성원이지만 실제로는 감시 업무를 맡고 있죠.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물어보던 걸 이제는 사흘에 한 번씩 호출해서 묻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사람 방에 들어갔더니 수첩을 펼쳐놓고 묻더군요. 지난 화요일에 시내 나갔죠. 어디 다녀왔소? 거래처 들렀습니다. 셔터 내린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20분이나 있었다던데? 2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차 안에서 담배 피우며 장부를 계산했던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겉으론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방을 나서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시내에 나갈 때마다 뒤에 따라오는 차가 눈에 띄었어요. 흰색의 낡은 승용차였죠.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골목길을 두 번이나 꺾어도 그 차가 백미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에야 사라지더군요. 우연이 세 번 겹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제 사무실 서류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류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거든요. 제가 다루던 서류들은 각을 딱 맞춰 정리하는 버릇이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에 있던 파일이 맨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류함은 잠궈두었고 열쇠는 저와 공관 관리부에만 있었죠. 그날 이후 혹시 몰라 서류함 틈에 머리카락 한 올을 끼워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흘이 지나 보니 머리카락은 사라져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그 동무가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식사 자리에선 제 옆에 앉지 않으려 했어요. 죄 지은 사람이 피하는 걸까 싶었지만 그 나라에선 오히려 반대입니다. 곧 죄인이 될 사람을 미리 피하는 거죠. 괜히 연루될까봐 서로 조심하는 겁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건 또 다른 동무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함께 웃었던 그 친구요. 창고 정리를 같이 하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딱 두 마디 건네더군요. 그날 뒷마당에서 한 얘기 위로 올라갔어.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말, 굳이 따져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실적 넋두리가 어쩌다 어떤 문장으로 바뀌어 평양까지 올라갔을지 사실 이 바닥에서 20년 뒹군 저로선 짐작이 가고도 남죠. 계획을 말아먹으며 조국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자, 대충 이런 식으로 포장됐겠죠. 그 정도면 감지덕지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 왜곡됐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그 동무에게 직접 고맙단 말 하나 못 건넸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했다간 그 친구까지 곤란해질 테니 그냥 조용히 상자만 마저 옮기고 헤어졌죠.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천장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가 조용히 묻더군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게 그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전보가 금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암호 담당자가 전문을 풀어서 제 앞에 내놓았는데 내용은 짧았습니다. 국제 행사 통역 지원차 일시 귀국할 것. 날짜까지 분명하게 적혀 있더군요.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담당자는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종이만 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다를 것 없는 짓이었습니다. 제가 현지어와 영어를 하다 보니 통역 지원이라는 명목도 딱히 이상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교관 경력 20년 차가 보기엔 수상한 점이 세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째, 평양에는 통역이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굳이 아프리카에서 저를 부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 일시 귀국이라면서 복귀 일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란 말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셋째, 가족은 두고 혼자 들어오랍니다. 그게 세 번째였죠. 이 바닥에서 오래 듣던 말이 있습니다. 소환장에는 절대 본심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의 참가, 총화 보고, 표창 수여. 이렇게 명목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안 돌아오는 겁니다. 저보다 기수가 높은 동지 한 명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훈장 받으러 간다며 웃으며 비행기를 탔는데 그 이름을 다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 외교관들 중에는 부부가 총화보고 명목으로 함께 불려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관사의 짐이 몇 달이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어느 날 본국에서 온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짐만 가져갔다더군요. 소식도 없이 그저 짐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마지막까지 혹시 아닐 거라고 버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거죠. 설마 술김에 한번 투념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진 않겠지 하고요. 그날 밤 관사 마당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담배도 반갑을 날려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자는 아내와 딸 얼굴을 바라보는데 설마 하는 마음과 만약이라는 불안이 밤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보려 답신을 쳤습니다. 진행 중인 거래 정리에 열흘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거래처 인수인계는 실제로 필요한 과정이니 자연스럽게 나온 요구였습니다. 전문을 보내놓고 나서 이틀쯤 걸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거래 정리는 공관에 위임하고 예정대로 귀국할 것. 열흘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저를 당장 불러들인다는 의미였죠. 평소엔 장사에서 돈 바치라 몰아쳤던 조국이 그 막대한 돈줄보다도 지금 이 순간 제 몸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 모든 확률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확인만은 남겨두었습니다. 항공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귀국 항공권을 끊으려고 시내 여행사를 찾았는데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약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관 명의로, 제 이름으로요. 언제 예약됐냐고 물었더니 전보가 오기 바로 전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시를 받기도 전에 평양 쪽에서 먼저 움직인 거죠. 게다가 항공권이 편도였습니다.
직원이 돌아오는 표는 언제로 할 거냐고 묻는데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편도라니요. 그건 다시 돌아올 표가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안전대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출국하는 날 자기가 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겁니다. 바래다 주겠다는 말은 부드럽지만 사실 비행기를 타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말이죠. 출국 이틀 전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가니 차를 내오더군요. 이런저런 덕담을 건넸습니다. 행사 통역 잘하고 오라거나 평양 날씨가 요즘 어떻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덕담을 하는 내내 대사는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보거나 창밖을 쳐다보거나 서류만 만지작거렸죠. 이분 20년을 같이 지낸 분입니다. 배포 좋기로 소문난 분이 정작 저랑 눈을 못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대사가 등 뒤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가족들 잘 있으라고 하고. 가족들 잘 있으라고 한다니. 통역 지원 갔다 오는 사람한테 할 인사는 아니잖아요. 그건 못 돌아올 사람한테나 하는 인사입니다. 그 양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면서도 말 못하고 결국 그 한마디로 마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아내를 마주 앉혔습니다. 전보 얘기, 항공권 얘기, 대사 얘기를 차례로 했죠. 모든 얘기 다 듣고 나서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짐은 뭐부터 쌀까요? 놀라지도 않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내는 전보가 오던 날 이미 다 알았답니다. 제 얼굴만 보고도요. 부부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짐은 밤에만 쌌습니다. 불빛도 희미하게 낮췄죠. 트렁크 3개가 최대였습니다. 공항 가는 사람이 짐이 그 이상이면 괜히 눈에 띌까 봐요. 아내는 사진첩을 펼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앨범 자체로는 못 가져갑니다. 평양 부모님 사진 몇 장, 결혼 사진 한 장, 딸아이 돌사진 한 장만 뽑아 옷 사이에 조심스레 끼워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리에 남겨두었죠. 도망치는 집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평소 살던 모습 그대로 두고 가려 했습니다. 밥그릇도, 커튼도, 20년 살림살이도 모두 그대로요. 진짜 고민은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9살이었죠. 사실대로 말하면 학교에서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다 티가 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가는 날 새벽에 가족여행을 출발하자고. 아이는 마냥 신나하더라고요. 결행은 출국일 새벽으로 잡았습니다. 그날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제가 공항에 나가는 날인 걸 공관 식구 모두가 아는 날. 새벽에 짐 옮기는 자동차가 나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안전대표에겐 아침 비행기라 새벽에 가족들 배웅을 받으며 먼저 나가겠다고 공항에서 다시 만나자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새벽 4시 관사를 나섰습니다. 트렁크에는 가방이 3개 들어있었죠. 딱 공항으로 떠나는 사람처럼 보일 만큼만 챙겼습니다. 앞좌석에는 저와 아내가, 뒷좌석에는 잠든 딸을 담요에 감싼 채 눕혀놓았어요. 관사 경비에게는 무심히 손 한번 들어 보였죠. 비행기 시간에 맞춰 나가는 평범한 서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말입니다. 경비가 손을 들어 답해주는데 그 몇 초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내를 벗어날 때까지가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백미러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공항 갈림길에서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릴 때 긴장해서인지 손바닥이 미끄러워 핸들을 2번이나 다시 잡았습니다. 그 갈림길을 지나고 나서야 아내가 길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국경까지는 몇 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실은 그 몇 시간이 가장 신경 쓰였죠. 중간에 검문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저를 살린 건 20년 동안 해온 장사 경험이었습니다. 현지에서 거래해오던 상인 중에 국경 쪽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신뢰를 쌓은 사이죠. 출국 전날 그 상인에게 미리 부탁해뒀습니다. 가족과 함께 국경을 잠깐 넘을 일이 있으니 길을 좀 봐달라고요. 그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더군요. 그쪽 사람들은 원래 묻지 않는 게 예의고 대신 값을 받죠. 저는 차를 값으로 내놓았습니다. 국경만 넘으면 차는 그 사람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길목에서 그 상인이 트럭을 세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앞장서고 저희는 뒤따랐죠. 첫 검문소는 그저 손짓 한 번으로 아무 일 없이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문소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젊은 군인 하나가 앞차만 보내고 저희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더군요. 유리를 내리는데 뒷자리에서 딸이 뒤척였어요. 군인이 차 안을 훑어보며 뭔가 묻는데 앞서가던 상인이 차에서 내려 돌아왔습니다. 군인 어깨를 툭 치며 웃으면서 몇 마디 하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물러서면서 손짓으로 길을 열어줬죠. 그 몇 분 동안 저는 핸들만 꼭 잡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뒤에야 셔츠 등이 땀에 흠뻑 젖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부터는 그 상인이 아예 먼저 내려서 아는 이들과 악수도 하고 저희 차는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제야 뒷자리 딸이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행 어디로 가요? 강 건너로 간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국경이 바로 강이었으니까요. 다리를 건너는 데에는 겨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살아온 나라를 떠나는데 고작 5분이 걸린 셈이죠. 강 건너편 초소에서 도장을 받고 상인에게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아준 낡은 승합차로 갈아탔죠. 헤어질 때 상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멀리 가시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접국 수도까지는 하루를 더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몇 주 동안 숨어 지냈어요. 상인이 소개해준 허름한 숙소에서 우리 세 식구가 방 하나를 함께 썼죠.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hin방불명이 된 그 순간부터 저는 인물을 이탈한 신세였거든요. 공관에서 분명 사람들을 풀어 수소문했을 테니까요. 아프리카 땅이 아무리 넓어도 조선 사람 세 가족은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장은 아내가 혼자 알아서 봤습니다. 현지 사람들처럼 머리에 천을 두르고 말이죠. 한 번은 골목시장에서 조선 말이 들렸다고 하더군요. 남자 두 명이 무언가를 자꾸 물으며 돌아다녔답니다. 아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고 2시간을 돌아서야 숙소에 도착했어요. 그 일 이후로는 사흘 동안 우리 셋 다 방 안에서 빵만 뜯으며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관에서 나온 이들인지 아니면 그냥 조선 사람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점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며칠 뒤 상인을 통해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제 얼굴 사진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제가 짐작한 일이 현실이 된 셈이죠. 이제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달러를 매일 세어보며 하루 한 끼는 빵으로 때우고 버텼어요. 딸아이에게는 여행이 원래 다 이렇게 힘든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이제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이라는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갈 길은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나라 수도에는 남조선 대사관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바닥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디로 가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20년 넘게 괴뢰라고 불러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 목숨과 가족을 맡기러 가야 한다니 쉽지가 않았죠. 출발 전날 밤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두 사람 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바닥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잡힌 사람은 팔다리가 부러진 채 깁스를 하고 약을 먹여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처럼 꾸며서 비행기에 태운다더군요. 아내는 딸아이가 곤히 자는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시다. 여기서 마르든지 거기서 잡히든지. 다음 날 아침 셋이 함께 가장 봐줄 만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초라한 몰골로 대사관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택시도 대사관에서 두 골목 떨어진 곳에 내려달라고 했고 우리는 그 거리만큼 걸었습니다. 그 두 골목이 국경을 넘던 몇 시간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차가 느리게 다가올 때마다 딸아이 손을 잡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앞 철문 옆 초소에는 현지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여권을 내밀며 밤새 연습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이라며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한다고 말했죠. 경비가 안으로 전화를 하더니 몇 분 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안으로는 딸아이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아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들어섰고 등 뒤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직원이 물잔 3개를 내왔습니다. 그 물을 들이켰을 때 아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딸아이는 이유를 모르고 엄마 손만 꼭 쥐고 있었고요. 서울에 오기까지는 절차가 꽤 길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교육도 받았죠. 하나원에서 처음 마트라는 곳에 갔는데 진열된 물건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뭘 골라야 할지 몰랐어요. 치약 하나를 사려 해도 종류가 20가지나 되더군요. 딸아이는 신이 나서 과자 코너만 3바퀴를 돌았고요.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뭘 묻지 않는 게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어디 소속이냐고, 왜 왔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올 때 임대주택 열쇠와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그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속으로 놀랐죠. 평생 처음 와본 대한민국이 저한테 해준 게 평생 몸담은 조국보다 많았던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더군요. 전기는 밤새 켜놔도 되고요. 냉장고조차 마음 편히 끄지 않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첫날 밤 아내가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방마다 한 바퀴 돌아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딸아이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말투 때문에 적응이 힘들었지만 한 학기가 지나니까 어느새 여기 아이들처럼 잘 떠들더군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다며 연설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워 표를 얻는 선거죠. 저한테도 들어보라고 읽어주는데 급식을 개선하겠다, 체육 시간을 더 늘리자는 얘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 썼다고 칭찬해줬어요. 딸아이가 나가고 혼자 앉아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정답을 외우는 법만 배웠는데 제 아이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지금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파출부를 하던 손으로 이제는 월급 받고 사람을 돌보게 됐죠. 첫 월급날 아내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참 신기했다더군요. 그날 저녁 아내가 통닭을 사왔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뜯어먹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산 첫 닭이라고요. 저는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장사한 경력이 있으니 금세 일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에는 늦을까봐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회사 앞을 돌기도 했죠. 지금은 반장 소리를 듣습니다. 저녁이면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이제는 누가 문을 두드릴까 겁내지도 않고 말 한마디에 긴장할 일도 없어요.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주고받으며 보냅니다. 별 대단한 일은 아니다 싶겠지만 저한테는 그 밥상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아프리카에 살 때는 세 식구가 모여 앉아도 항상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실적도, 눈치도, 내일도요. 잃은 것도 있습니다. 평양엔 부모 형제가 남아있고 저 때문에 그들도 평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명절 때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 밤잠을 설치곤 해요. 술김에 내뱉은 한마디만 아니었으면 좋았을걸. 그런 후회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 한마디가 아니었어도 결국엔 다른 말이 내 목을 죄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 목숨이 오가는 땅에서는 누구나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살게 마련이니까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거창하게 말 못하겠습니다. 저녁 밥상에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 딸아이가 반장 선거 얘기를 하고 아내가 어르신들 이야기를 하고 저는 듣고 웃는 것. 대한민국은 우리 가족에게 그 밥상을 주었습니다. 20년을 나라를 대표한다고 살아왔지만 이제 보니 내가 정말 대표해야 할 것은 나라가 아니라 이 세 식구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술자리에서 나온 한숨 한 번이 소환장으로 돌아오는 나라에서 공항이 아닌 국경을 택했던 한 외교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